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안녕하십니까.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입니다.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죠? 월, 화, 수. 물론 그래봤자 저는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못 쉬지만 그래도 목요일이 어디야. 그죠? 수요일 지나왔으니까. 저희 어저께 중간평가 토론회도 잘 마쳤고요. 라이브가 안 돼가지고. 네, 라이브가 안 돼서 중간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안용환 활동가가 바빠가지고 제가 그냥 보내버렸더니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없으면 또 그런 게. 그쵸. 네, 있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아유, 참. 그래가지고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론 뭐 또 이게 잘 녹화해서 편집해서 주말에 또 이렇게 보여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월화수를 보냈더니 지금 저의 에너지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드링크가 필요하다. 네, 우리 회원님 중에 프리미엄 보내주셨더니 다시 한 번만 세 박스 저번에 한 박스만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바나나 우유 가지고 올라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채권 출시를 하듯 염치 없는 민원년. 울먹. 염치가 없죠. 우리 어저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자기소개를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실권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생각해봤는데 별로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청년회장이 특성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좀 더 부녀답게.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답게 좀. 청년회장은 역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단단히 하고 있죠. 무슨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로 작년이다. 여러분들로부터 핍박받고 있잖아요. 맨날 탄압당하고. 정말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봉우 씨하고 저의 관계는 톰과 제리. 딱 톰과 제리 같지 제가 않습니까? 톰이죠. 제가 톰이고요. 이 조그만 제리, 제리 정말 엄청 약 올리고 계속 치고 도망가고 저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구박을 하는 것 같지만 영 실속이 없는. 제 자다가도 화가 납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 정도면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못 쓰시는 휴가를 저에게 양도하기로 하셨어요. 제가 7일, 봉우 씨가 8일. 제가 8일, 연차 15일. 이런 식입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하셔도 한 5일 남으세요. 자기소개나 하세요. 네. 민원련에서 신문 모니터하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고요. 미디어 탈곡계에서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뉴스 보고 있는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라고 그랬지. 방송 뉴스를 보고 있는 모든 뉴스를 다 보는 척하지 말고. 사실상 모든 뉴스 다 보고 있는데요. 자, 모든 뉴스를 다 보고 있으니 어제 토론회 본 이야기 좀 해보시죠. 저는 안 봤습니다. 무슨 말하는 거야 지금? 토론은 뉴스가 아니잖아요. 잤어요? 네? 잤어요? 아니요, 뭐 딴 거 하고 있었겠죠. 또 밥 먹고 뭐 하고 똥 싸고 뭐. NG. 자, 나은 씨는 봤어요? 토론회? 아니, 저 못 봤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은 한겨레 신문에 요즘 무슨 자문위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대요. 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선 정책자문위원 뭐 이런 게 있어. 정확한 명칭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한겨레 신문에 자문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딱 한 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토론회가 미디어가 문화 뭐 이쪽 관련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꼭 토론회를 보고 자문을 해달라고 혹시 팩트가 잘못된 이야기가 있거나 근데 도대체 우리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보와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세 문제 뭐 이런 거를 제가 들은 순간에는 제 중간에는 파파이스 녹음을 하느라고 잠깐 내려갔다 와서 못 보고 한 30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시간은 움직이면서도 다 듣고 이제 봤는데 굉장히 산만해가지고 이 토론회 형식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아니 이런 토론회 같은 거 실험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예전에 잘했던 그런 형식으로 가고 그리고 사회자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게
일단 재질을 전혀 못하고 진짜 그 시간을 재주는 기계 같은 그거는 여기저기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 현장에. 근데 계속 누구는 몇 초 남았습니다. 누구는 몇 분 남으셨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중간에 안철수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말하다가 말 주도권을 서로 이제 내가 말하겠다 이러면서 싸우는 장면 비슷한 게 나오는데 말싸움을 하는데 사실 그런 때는 그 사회자가 중간에서 딱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두 후보에게 이게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규칙을 룰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뭐 굉장히 혼동스러운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두 후보에게 다 피해를 주고 있다. 사회자가 깔끔하게 빨리 진행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방치 상태로 그냥 둘이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무튼 토론이 굉장히 어수선했다. 그리고 질문도 그 조세정의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요. 저는 질문이 너무 각이 안 서 있다 보니까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홍준표 후보는 이제 확실하게 나는 마치 이결혼 반대세 같이 그냥 조세정의 반대세 그런 정확한 멘트를 줬거든요. 근데 나머지 4명은 사실 거의 비슷한 느낌의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렇게 각이 안 서 있는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들 간에는 더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더 싸움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그런 질문들을 막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정책 토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네거티브로 그냥 전락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한겨레 기자분께 이제 그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문자를 보내줘야 되는데 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었나요? 미디어 정책 뭐 어땠나요? 뭐 이랬는데 다 없음. 아 진짜 미디어 관련해서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언론 정책 관련해서는 거의. 그래서 안 봤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저는 이렇게 소식통들이 다 있죠. 네. 그래요? 토론 결과에 페이스북? 대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총평 그랬는데 그냥 그것만 네거티브 전에 가까웠고 이 형식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했거든요. 그 말고 우리 민원연 소식, 민원연에 항의 전화나 뭐 따지는 전화 이런 거 온 거 없나요? 요즘 저는 전화가 오면 사실은 굉장히 울렁울렁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했는지 항상 걱정이 많이 돼요. 그것을 저도 한번 보긴 하지만 그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보니까 어땠어요? 전화? 어제 KBS 배난 관사가 KBS로 야근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건 항의 전화는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좀 미묘한 전화인데 그냥 약간 뭔가 취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전화였는데 뭐 대선 미디어 연대가 뭐 하는 곳이고 뭐 지금 김한근 사무처장님은 민원연 사무처장인지 대선 미디어 연대의 처장인 건지 막 그런 좀 이해하기 힘든 질문을 하고 참여단체 몇 개냐고 물어보고 네, 참여단체 몇 개인지 늘어났냐 뭐 그리고 환경단체도 같이 하는데 거기에 역할은 뭐냐 뭐 그런 질문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2주의 나쁜 보도를 선정을 하는데 이거 지금까지 몇 번이나 선정했냐 몇 개나 선정이 됐냐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이제 지금 계속 매주 선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 미디어 연대 활동에 관련해서 민원연에 계속 물어보면 되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통화가 마무리됐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굳이 전화를 해가지고 또 녹취할까봐 제가 TV조선 기자분이 전화했을 때 제가 응대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퉁명스럽게 안 투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거 말고 또 채널A에서도 어제 채널A는 우리가 성향 분석하고 있잖아요. 저희 보수 진보 중도 패널들. 판단 불가 이런 성향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누구를 어떻게 분석한 건지 분류한 건지를 다 공개해라. 분류 기준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분류 기준은 공개돼 있어요. 저희가 보고서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따진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들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들이 그걸 뭐 보수 진보를 몰라서 채널A가 그럴 리는 없고요. 원데이터를 자꾸 공개하라 그러던데요. 네. 무슨 원데이터? 우리 보고서가 다 원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이 사람을 뭘로 분류해 있는지를 다 하라는 건데 사실 그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판단문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이렇게 판단은 못해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판단문가가 많은 거는 그만큼 우리가 보수적으로 기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고 저희 기준은 그냥 제가 딱 한 게 발언 내용, 과거 이력 그리고 현재 활동 등을 토대로 그 보수 진보 중도 판단 불가를 하고요. 판단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경우는 무조건 판단 불가로 가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보수로 이제 집어넣고요. 이건 본인들이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진보로 넣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중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의 경우에는 소속 언론사의 기조 그리고 그 논조를 보고 또 많이 판단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일보는 보수로 넣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 이외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판단문가로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채널A의 이 원데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본인들도 한번 해보시고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해보니 우리보다 뭐 진보가 조금 더 국민의당을 다 진보로 넣어서 조금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비슷하리라 이렇게 아니 생각이 본인들이 듭니다. 보수 진보 패널 그걸 몰라서 물어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전혀 아니라 생각하고 네. 알면서 그러는 겁니다. 알면서 원데이터 공개하라고 그냥 좀 과장을 섞어서 말하면 시비 거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수에 대해서도 뭐 지적을 우리가 이제 왜 이것만 JTBC는 왜 빠졌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모니터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비 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JTBC 모니터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JTBC 지금 현재 주요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대충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시사 방송 프로그램 썰전이랑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밤샘 토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자꾸 시비 걸려고 그렇게 네. 하시지 마시고. 방송을 잘하면 됩니다, 애초에. 네.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 어제 토론회는 사람이 너무 적게 와가지고 충격적이었긴 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요즘 좀 다들 아파가지고 막 홍보도 사실 열심히 못했고요. 그런데다가 요즘 언론노조도 엄청나게 일들이 바빠지면서 전국의 투쟁 사업장들 막 다니고 그다음에 후보들 이제 유세 있을 때 가서 언론 정책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대선 때 진짜 대목인 것 같아요. 다 너무 바쁘고 그래서 서로 이게 뭘 이렇게 같이 하기로 88개 100개 단체가 지금 100개라면서요. 저는 89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더 늘어나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에 참여하는 단체가 100개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후에 신청을 하신 단체가 있는 거죠. 100개여도 뭐 말이 100개지 토론회 하는데 100개 단체에서 다 오시지 못해요. 서로 그래요 지금. 저도 다른 단체 엄청 이름 많이 걸어놓고 지금 뭐 같이 한다고 했지만 진짜 이름만 걸어드리고 맘만 있지 뭐 전화하고 정말 어쩌다 한두 번 가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어찌됐든 생중계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돼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녹음해서 지금 편집해가지고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를 더 짧게 신문처럼 만들어서요. 전단지로 만들어서 카드뉴스화해서 또 오마이뉴스나 이런 데 올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진짜 항의가 왔는데 너무 우리가 뭘 많이 올려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마이에서? 네, 조금 짜증 나셨어요. 짜증 나셨어요? 이렇게 많이 올리시면 우리가 이거 언제 다 보고 어떻게 선별해서 올리냐. 앞으로는 다 올리지 마시고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올려달라 이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왜냐면 저가 발표한 게 9개란 말이에요. 9개의 중간 평가 그리고 또 묶어보니까 제가 이거를 양면 인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쪽이란 말이에요. 100쪽.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다 올렸다고 생각해봐. 누가 오마이뉴스 보겠어. 네,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1일 브리핑도 또 네, 죄송합니다. 네, 오마이뉴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짧게 요약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사안 그러니까 지금 신문도 방송도 하긴 공통점은 다 똑같이 있죠. 국민의당 띄우기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깎아내리기. 네네네. 깎아내리기. 이 두 개로 이제 점철되는 모든 매체가 다 비슷한 현상이 있다는 거. 그렇긴 하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문제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매체마다 다 똑같이 수치로 다 드러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 그 박재선 부장과 이 홍보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어제 파파이스에 갔다가 모 씨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저희 어제 토론회에서 들은 얘기 중에서 저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토론자가 여론조사 무슨 위원회인가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감시위원회. 검증위원회. 네. 그걸 만들자고 했는데 뭐 나라에서 하는 게 있는데 뭘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전에는 생각을 했고 사실 저는 모니터를 하면서 여론조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큰 효과를 준 게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있었어요. 여론조사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계속 있었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그때쯤부터 이제 여론조사 좀 투명해진 것 같다. 왜냐면 그때 그 전에 굉장히 혼탁하다가 좀 이런 제도도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하는 최소한 어떻게 그게 몇 천만 원짜리 막 4천 한 번 하는데 4, 5천 막 드는 조사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하겠어. 그리고 자기네 그 업체에 뭐라 그러죠? 신뢰도가 있는데 그럴 리는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의 여론조사는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니터에서 여론조사를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여론조사만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었어야 된다.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여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여론조사 공정성 심의위원회 그 선관위 안에 있는 거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저는 이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거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방심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국민들이 막 그나마 좀 아시거든요. 우리는 또 우리 쪽 일이니까 알죠. 그래서 심의가 참 솜방망이고 편파적이다라고 우린 그동안 생각해왔잖아요. 방송심의가. 근데 여심의도 비슷한 증상이 지금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KBS와 그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했던 그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과태료를 맞았죠? 네. 과태료를 맞았는데 1,500만 원을 맞았어요. 근데 1,500만 원 과태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거의 광고도 안 되는. 방심위로 따지면.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안 올렸다는 이유로 3천만 원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는 심지어는 그 후보자에 대해서 묻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정책을 묻는 조사였는데 원래 그 후보자 이름을 묻지 않으면 그게 선거 여론조사로 구분이 안 되는 그 시기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책만 그 묻는 거여서 뭐 어떤 것을 해주면은 뭐 어떤 것을 해주는 사람에게 찍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3천만 원 맞았고 그 이전에도 다른 사안이랑 비교해 보면요. 이번 그 KBS 문제는 그 정도 수준으로 1,500만 원을 받고 지나갈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판단되는데 솜방망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론조사 이제 조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해놔야지 되겠다. 기록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성 심의위원회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는 이제 다음에는 이 인력 구성을 지금과 한마디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한번 파볼 필요가 있겠네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잡아서 선거 끝나고 총평가 토론회 때는 그것까지 꼭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누군가를 또 살살 섭외해서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자료는 신문도 다 모아놨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푸는 작업을 완전히 자세히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누구부터 털어보실래요? 아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연결해서 저부터 하도록 할게요. 네네.
그 KBS 연합뉴스 여론조사 과태료 맞은 게 어떤 여론조사면은 그 양자대교에서 안철수 후보가 무려 13%를 이겼던 것으로 나왔던 그런 여론조사였고요. 이 과태료 1,500만 원이 떨어진 여심위의 결정이 왜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고 있냐면은 그 사유가 참 이상합니다. 이게 읽어보신 분들은 기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사유가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면은 뻥을 쳤다는 건데 어떤 뻥을 쳤느냐? 전체 표본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접촉한 사람의 수가 실제로는 5만 명인데 3만 명으로 뻥을 쳐서 과태료를 맞은 거래요. 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가 5만 명을 조사해놓고 더 부풀리기는커녕 많이 해야 여론조사는 좋은 거잖아요. 5만 명을 조사를 하려고 접촉을 해놓고 그거를 축소 신고했다. 거짓말을 하는데 보통 거짓말을 할 거면 부풀려야죠. 네. 그게 정상이자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3만 명으로 신고해서 그게 거짓말이 들통나서 과태료래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부적격 사례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할 때 그러니까 전화했는데 결번이거나 사업체거나 공공기관이거나 아무튼 틀린 번호로 전화가 갔을 경우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2만 개인데 2,000개로 축소를 했기 때문에 과태료래요. 자, 이것도 이해가 가세요? 자, 여론조사 업체가 많이 조사를 해서 당연히 비적격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것도 뻥을 치려면 부풀려야지 그게 상식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무려 2만 개나 나왔는데 왜 2,000개로 그걸 굳이 축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부적격 사례를 축소로 하면은요, 누구든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조사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여론조사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그 기준들을 전부 축소 신고해서 이번에 과태료를 맞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풀렸다가 혼이 나야 정상인데 한국리서치는 이상하게 축소를 했다고 지금 여심위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데 축소했다고 뻥을 치는지 아니면 정말로 축소한 건지. 그러니까 여심위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심위의 발표만 보고 그것만 그냥 봐야죠. 여심위 발표에 의하면 5만 명을 전체 5만 명을 접촉했는데 3만 명으로 축소 신고해서 과태료고 부적격 사례도 2만 명이나 나왔는데 2,000개로 축소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다. 자, 일단 나온 발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액면가대로 믿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나쁜 놈들이네. 네, 의심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축소해 그거를? 아니 거짓말을 칠 거면 늘려야지. 그잖아요. 좋은 여론조사처럼 보이려면 당연히 늘려야 정상이죠. 그거를 다. 거짓말을 굳이 칠 거면. 그런 거 아닐까? 여론조사 우리처럼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잘 보라. 경각심을 주기.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야. 국민 여러분들께 이 말도 약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온 이 원래 더 많이 했는데 네. 축소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작게 한 거나 네. 하나도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인 게 발표한 대로 개판으로 조사를 해놨는데 여심위가 봐주기 심사를 한 거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만 명, 2만 명으로 여심위가 부풀려준 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고요. 한국 리서치가 아니고 코리아 리서치입니다. 코리아 리서치 완전 죄송합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코리아 리서치요. 발언을 죄송합니다. 그냥 그대로 믿어준 게 아닌가.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둘이 입을 맞췄을 수도 있겠다. 이거 다 가능성입니다. 입을 맞췄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건 이제 가장 음모론 축에 드는 건데 저희가 계속 그 KBS 여론조사 보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타겟팅. 그러니까 전화 걸 대상을 다 잡아놓고 여론조사한 거 아니냐는 이제 의심이 일각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놓고 변명거리를 만든 것 아니냐. 자, 요런 그거는 원하는 답을 한 사람들만 타겟팅을 잡아놓고 전화한 거 아니냐. 자, 이게 이제 가장 음모론 같은 거에 드는 건데, 그런 지금 여심의 발표가 너무 이상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론조사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조사도 투명해야 되고. 정상적이어야 되고 특히 이거를 감시하는 여심위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더욱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내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국민적인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아마 기사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1,500만 원 나왔다고 이게 안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금 의심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심위에 대한 국민적인 환기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현상이에요. 약간 이명박 요정설처럼.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국민들이 모르던 그러니까 의심의 영역에서 완전히 제외돼 있던 영역이 지금 국민적인 의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공론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 되게 뭐 진짜 듣보잡 이런 것도 아니고 KBS가 그러니까요. 연합뉴스랑 같이 코리아 리서치. 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들은 참
네. 그래서 이게 KBS가 출구조사도 코리아 리서치랑 계약이 돼 이것도 있다는데 문제예요. 코리아 리서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랜 고객, 그러니까 파트너였던 거예요, 여론조사. 근데 이번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KBS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뭐 자기들 말로는 난감할 거예요. 네, 난감하고 이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 빠졌다. 지금 그러니까 KBS는 뭐 여러 가지 의심을 제쳐놓고 생각하면 KBS 자체는 난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 총선 때 코리아 리서치를 했다 지금 된통 비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난감할 겁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금 여심이 자체가 굉장히 의심의 대상으로 수상한 지금 일단은 기존의 다른 것들에 비해서 1,500만 원 과태료는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의혹이 뭔가 개운하지가 않다라는 것까지는 그러니까 사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심이가 발표한 그 표본의 틀의 크기나 비적격 사례의 수를 잘못 축소 신고해서 맞다, 과태료를 때려야 한다.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해도 과태료가 그러니까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조사 방식을 그렇게 뻥을 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여론조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리얼미터는 그냥 신고 한 번 잘못했다 3천만 원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상당히 여러모로 수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저 여론조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짧게 어제 방송 보도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방송 MBC가 문재인 후보 측 유세 차량 교통사고를 놔주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한번 이용해 먹어보겠다. 네. 또 나와요. 또 나왔어요. 17일 날 나오고 18일 날 또 낸 거예요, 보도를. 자, 이거 보도를 어떻게 냈냐면은 보도 제목이 아주 재밌는데 보도 제목이 뭐냐면은 유세차 사고의 사조직 개입 의혹. 점점점이 중간에 있어요. 되게 이상하죠. 유세차 사고에 점점점. 네. 되게 이상하죠. 유세차 사고에 점점점 사조직 개입 의혹.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 뉴스가 시작됐을 아재들 블로그 그러니까 이 뉴스가 시작됐을 때 딱 그 화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유세차 사고 문재인 후보 유세차 사고에 사조직이 개입됐어? 이 생각이 확 든단 말이죠. 한 5, 6초 기다려서 앵커 멘트를 듣고 나서야 이 보도의 제목이 아주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보도가 뭐냐면 더불어희망 포럼이라고 민주당 외곽 조직이 하나 있는데 지지 조직인데 여기서 지금 몇 가지 행태들이 선거법 위반을 한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장영달 선대위원장이 지금 사퇴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세차 사고랑 같이 보도한 거예요. 자, 사조직 개입, 그러니까 더불어희망 포럼의 선거법 위반이랑 유세차 사고를 같이 보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아버린 거예요. 와, 진짜 나쁘다. 유세차 사고 따로, 사조직 개입 따로인데 사조직 개입 의혹이라는 제목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선거법 위반 혐의 뭐 이렇게 나가야지. 근데 유세차 사고에 사조직 개입 의혹 이렇게 보도를 그냥 붙여버린 거죠. 두 가지 보도 제목을. 최순실을 네, 이건 일부러 제목을 이상하게 뽑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더불어희망 포럼 관련 내용은 그렇다 치고 유세차 사고 부분에서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은 유세차 사고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가 어젯밤에 피해자의 빈소를 찾았는데 유족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조문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거든요. 자,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에요. 일부 유족의 주장입니다. 일부 유족의 주장. 일부 유족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반박했다. 또는 반론을 보장을 해줘야죠. 또는 지금 일부 유족이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유족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조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전후 관계를 설명을 해줘야지. 무턱대고 경호원까지 대동해서 조문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 문재인 측 반론을 어떻게 붙여줬냐면은 일부 유족이 격앙된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게 이제 반론의 끝이에요. 와. 네, 그냥 사실상 반론을 안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MBC가 17일 날에도 이런 식으로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유족 측의 주장, 일부 유족의 주장, 막 세월호에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이 굉장히 자기들을 억울하게 만든 주체인 것처럼 하는 그런 보도를 냈죠, MBC가.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하는 방송사가 없어요. 이 사건 자체를 보도를 안 해. 그냥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됐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경찰에서도. 이거를 굳이 보도를 하고 싶으면은 사실관계를 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차랑 유세차랑 계약을 해놓고 그 차가 이제 운전하시는 분께서 간판을 싣고 그러니까 납품업체에서 간판을 받아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제. 근데 17일 날 돼서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심각성을 안 거예요. 아,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게 일부 유족에서 우리 민주당이 잘못한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곧바로 문재인 후보가 제주도 일정 취소하고 조문하러 간 겁니다. 조문하러 가서도 일부 유족이 반대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삼촌이 조문을 받았어요. 인사도 했어요. 문재인 후보랑 인사도 하고 문재인 후보가 진짜 자기가 억울한 일 없도록 하겠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사과까지 다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MBC가 일부 유족의 그 이제 격앙된 반응을 보도하고 싶었으면은 아버지하고 삼촌은 조문을 받고 인사했다는 얘기도 해줘야죠. 그게 정상이지. 그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니까. 그렇게 보도해야 정상인데 MBC는 딱 자유한국당 주장만 따와가지고 일부 유족의 주장과 함께 이거를 네거티브로 이용하려는 지금 모습을 보였다. MBC가 앞으로 이런 보도가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거의 일방적인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새 아무리 MBC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분명히 중요한 거는 3, 4%는 본다는 거지. 시청률이 나오니까 이런 사실관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청년회장의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문 요새 사실 제가 눈에 띄는 보도 중에 하나가 그 각 대선 주자들의 지지자들을 보도에서 좀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특정해서. 근데 얼마 전에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전인권 씨가 자기 기자간담회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 네, 그랬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건이에요. 그거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라고 하는데 이게 18일 날 전인권 씨가 자기 공연 홍보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안씨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 이번 콘서트 게스트도 SBS K-pop 스타 5 시즌 준우승자 안예은이다. 막 그런 말을 하고 안철수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증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완벽증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막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홍보를 본 사람들이 공연을 이제 예약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냐. 막 이렇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화가 나서 공연을 취소하고 이제 전인권 씨에 대한 이제 비난을 퍼부은 거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요거를 일단 지면에 보도한 건 조중동밖에 없고 제일 먼저 보도한 건 사실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가 이제 그런 문 지지자들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보도를 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오늘 동아일보 행설수설이라는 칼럼 때문이에요. 송평인 논설위원이 써주셨는데요. 제목이 문바에 열받은 전인권. 입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전인권 씨는 자기 그렇게 누굴 지지하는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뭐라고 인신공격을 하는 건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또 공연 취소하는 건 개인의 자유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거기까지인데 동아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문재인 후보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 후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적폐청산 대신 국민 통합을 외치고 있다. 근데 그의 본심은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은 양념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 후보가 자신이 적폐청산을 외치는 홍위병 같은 지지자들 위해 떠있는 존재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이런 거예요. 옛 동독은 록 가수까지도 감시하는 체제였다. 록은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다. 록 가수마저 맘 놓고 발언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옛 동독 체제와 다를 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연은 또 이모가 5월 좋아할 만한 말. 공연은 5월 6일,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아 깨알 같은 홍보. 네네. 그의 자유를 응원해주는 기분으로 전진건의 공연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해줘요. 근데 재밌는 분이네. 뭐가 문제냐면 사실 이 칼럼 자체의 문제보다 사실 제가 느낀 문제는 예전에 송평인 눈설위원은 반복적으로 블랙리스트 문제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아 네. 그분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최순실 국정농단과도 상관없고 김기춘 그 구속됐을 네. 때 이분이 막 칼럼으로 할리우드 블랙리스트처럼 우리가 취업을 제한한 것도 아니고 지원금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인데 이거 왜 직권남용죄까지 적용하냐?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처벌할 법률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처벌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잘못이 아니다라는 네. 주장을 계속 펼쳤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른바 이분이 지칭하는 바 그 문바들의 어떤 항의나 전혀 문제될 게 콘서트 없죠. 취소도 네. 헌법에 네. 법률상 위배되는 네.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건 블랙리스트도 아니야. 네, 아무 블랙리스트도 리스트가 아니에요. 없어요. 네, 이건 위에서 그렇게 막 생존권을 네. 위협하는 그런 어떤 배제하는 리스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반응을 그렇죠. 보인 거죠, 반응을 거기에 보인 대해서. 거예요. 네. 근데 아주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눈에 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그 동독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그렇죠. 동독은 정부가 감시하고 정부가 탄압한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일단 문바라는 그 표현 자체도 저는 너무 불쾌하고요. 네. 그 사실 오늘 조선일보 보도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지자들끼리의 싸움을 다룬 보도인데 제목이 문배충 안슬림 네. 친구도 갈라놓은 대선이고요. 그 문배충 아래다가 문재인 플러스 일배충이라고 해놓고 안슬림 아래다가는 안철수 플러스 무슬림이라고 네. 작게 표시를 해줬는데요. 이 기사는 사실 전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지지자들끼리 싸우는데 첫 예시가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모 씨는 지난 7일 친구들과 동창 모임을 하다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왜냐? 동창 최모 씨가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글을 올린 게 발단이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정 씨는 최 씨에게 내가 올린 문재인 지지글이 내 페이스북을 도배하고 있다며 적당히 좀 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흥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상대방을 문배충 안슬림이라 비하하며 욕설을 했다. 이거 뭐예요? 실화예요? 상상이에요? 실화인 것처럼 썼어요. 어쨌든 아. 쭉. 상상이면 정말 저럴 큰일이죠. 수 있죠. 네, 근데 이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네네. 굳이 신문 기사에서 저는 이게 사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광역시에서 굳이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두 네. 사람이 싸워. 그 호남을 갈라치기 네, 하는 거죠. 예. 약간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이건 사실 좀 그런 보도였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굳이 그러니까 뭔가 네, 굳이 선택했다는 것 광주까지 가야 자체가 되나? 이건 정말 우리 양옆에서 항상 일어나는 네. 일들이잖아요. 페이스북 보면 아무튼 좀 진짜 요즘 그것 때문에 패친도 끊고 아, 예,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진짜 근데 패치를 끊더라고요. 글 안 보이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안 여러분 보게 친구와 하시면. 싸우지 말고 글을 조용히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네, 안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안 보기. 네. 할로 취소. 아, 네네네. 경험자분의. A영아. 아, 네네. 팔로우 취소.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언론을 늘 경계하고 감시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저는 오늘은 안 털고 그냥 가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어저께 너무 이게 많아서 이거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실 어제 너무 바쁘고 정대철 교수님이 이제 이거 사회 보신 선생님이 계속 짧게 해달라고 계속 대장이니까 짧게. 네, 말해서. 계속 그러셔서 저가 발표한 것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게 저는 연합뉴스 뉴시스 모니터가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거의 보여주는 굉장히 거의 논문급이에요. 예, 아주 상세하게 의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잘해서 이건 좀 정독을 하고 싶게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보고서로 드리면 너무 길어. 아무도 안 네, 읽으실 너무 거예요. 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마이뉴스에도 안 올렸고요. 근데 어저께도 또 시간을 너무 짧게 이게 마지막 순서였는데 교수님이 너무 불편해하시면서 빨리 하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짧게 해서 아쉽긴 한데 이것도 지금 제가 그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 홍보에 넣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네. 만들 예정이니까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또는 민원연 홈페이지 들어와 오셔가지고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통신사 연합뉴스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수치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속 시원한 면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물론 저기 연구하신 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네, 안 세죠. 맞아요. 심하진 않아요. 심하지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않아요. 아이 좀 속상하다, 좀 네. 답답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뭐 선거 시기에 조심한답시고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이해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분석들이 네네네.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오히려 그 어떤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편파성보다 이 취재원에 대한 지금 취재원 소스의 익명성 여부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 보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사실 익명성 보도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국회나 정당인 네. 위주로만 취재를 네. 하고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나 노조나 뭐 거의 없는 거죠. 이런 목소리들을 하지 유권자 않는데 의제가. 네. 사실 연합뉴스는 엄청나게 많은 기자를 뽑고 있고요. 그 이유가 그렇게 많은 곳에 이제 기자들을 배포해서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충분히 기자들이 가고 있는 국회 정치 쪽만 엄청나게 가 있는 거죠. 너무 그쪽 관련 보도만 많으니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네. 거죠. 예, 그러면은 미디어 탈곡기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내일은 또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내일 누군가를 한번 불러가지고 근데 이 아침에 9시 반까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